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혼인한 지 6개월 만에 아이를 낳고 쫓겨난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6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육삭둥이를 낳고 쫓겨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정대기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답니다. 늙어서 낳은 외아들 명철의 나이 16살이 되던 해에 같은 동네에 사는 강주부의 딸 옥란이를 며느리로 맞아왔는데 옥란의 얼굴이 백합꽃같이 청초하고 아름다운 데다가 또 성질이 온순하고 부덕이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하였으며 신랑 되는 명철이와도 금슬이 좋아 남 보기에도 부러울 만큼 단란하고 행복한 부부였지요. 이때 이웃 동네에 유명한 관상 보는 노인이 있었답니다. 학식이 있고 술법이 높아서 과거와 미래를 귀신같이 보았지요.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진감역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 집 식구들의 관상을 보던 그는 우연히 16살 난 그 집 막내딸 채옥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문득 입맛을 다시며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보던 진감역이 궁금하여 물었지요. 어째서 말씀을 안 하시오? 관상이 좋지 못하여 그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말하기가 거북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것이니 염려 말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다면 말하겠습니다마는 댁의 막내 따님은 부잣집 며느리가 될 것이고 부부는 해로하고 스라이는 아들 형제를 두겠으나 다만 한 가지 흠은 남의 정실이 되지 못하고 첩이 될 발자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진감약은 화가 나서 말하였지요. 우리 집이 비록 넉넉지는 못하나 남에게 구걸을 할 정도는 아니오. 또 이 고을에서는 그래도 선비 집안으로 인정을 받는 터인데 딸을 남의 첩으로 줄 까닭이 있어. 그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요. 이렇게 말한 진감약은 소매를 떨쳐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후 정부온의 집에 괴상한 사고가 생겼답니다. 그 집 새 며느리 옥란이가 시집 온 지 6달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 옥란의 처지는 말할 수 없이 난처하였답니다. 시부모는 두 눈을 곤두세우고 새 며느리의 행실이 부정하여 시집 오기 전 환양질을 하여서 자식을 낳아 남의 가문에 먹칠을 해 놓았다고 매일같이 들들 볶아대었지요. 신랑 되는 정명철은 밤마다 들어와서는 처녀 시절 어느 놈과 관통을 하였느냐고 눈을 부릅뜨고 전신을 꼬집어 뜯으며 닥달을 하는 통에 도무지 배겨낼 도리가 없었답니다. 워낙 마음씨가 곱고 품행이 단정한 옥란인지 대꾸 한마디도 못하고 오직 눈물만 흘렸답니다. 여기에 더욱 성이 난 정명철은 아이를 없애버리려 하였으나 정명철의 모친은 아들을 말리며 차라리 아이를 친정으로 쫓아버리자고 하였지요. 이리하여 눈물을 머금고 친가로 쫓겨온 옥란이는 친정 부모와 집안 식구들조차 대할 낯이 없어서
구석 방에 들어 엎드려 울고 있던 중 시집에서 이혼장을 보내어왔답니다. 이혼장을 본 강주부는 딸 자식 하나 잘못 두었다가 집안이 망했다고 펄펄 뛰면서 애꿎은 옥란의 모친 조씨만을 못살게 굴었답니다. 그러나 어머니 조씨로서는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행실이 단정하여 평소에 별로 대문 밖에 나가본 일이 없는 자기 딸 옥란이가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딸이 안고 온 아이가 눈앞에 있으니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서 모녀가 서로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이때 강씨 문중의 여러 친족들은 강주부를 보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차라리 옥란의 모자를 내쫓아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찌감치 다른 곳으로 개가를 시키자고 의론이 분분하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옥란이는 친정에도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날 새벽에 아이를 안고 아무도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고개 넘어 우향암이라는 절로 올라가 주지 대오를 만나보고 사정 이야기를 한 후에 약간의 돈을 주고 암자 뒷방에서 살며 손수 배와 무명을 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지 대오는 도가 높고 마음이 착한 고승이었지요. 그는 옥란이를 불쌍히 여겨 끔찍이 보호를 해주었답니다. 어느 가을밤 옥란이는 마음이 심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마침내 흐느껴 울게 되었지요. 우는 소리에 잠이 깬 주지 대오는 옥란이의 방으로 건너와서 그녀를 위로하였답니다. 아가씨, 울지 마시오. 잠시 원통한 누명을 쓰게 된 것도 역시 전생의 업을 갚는 것이니 그리 알고 마음을 진정하여 부처님께 정성껏 빌면 다시 빛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옥란이는 다음 날부터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정성껏 기도를 드렸지요. 한편 옥란이를 쫓고 이혼장을 보낸 정대긴의 집에서는 다시 중매를 놓아서 아들의 혼처를 구하게 되었답니다. 쟁감역의 딸 채우기와 혼담이 오고 가던 그때 마침내 약혼이 성립되어 날을 받아 성대하게 혼인을 하였지요. 새로 들어온 친부 채욱의 얼굴과 옥란을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편이었으나 역시 미인축에 들만한 얼굴이고 또 성질도 온순한 편이었으므로 신랑 정명철도 끔찍이 아끼고 서로 금슬이 좋았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감약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친구들을 만나면 자랑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절로 돌아온 주지대우는 옥란을 보더니 남편이 진감역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지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옥란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답니다. 이제 아가씨는 어찌 하시려오? 대우는 염려가 되어 물었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을 것 같사옵니다. 아가씨가 지금 죽는다면 원통한 누명을 영영 벗어볼 수 없을 것이오. 그러니 그런 마음은 먹지 말고 이 길로 정부원의 집으로 내려가서 아무리 박대하고 쫓는다 하여도 죽기 살기로 그 집에 붙어 있으면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원한을 풀 기회가 돌아올 것이니 부디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곧 실행하여 보시오. 여기에 귀가 솔깃해진 옥란이는 어떠한 결심을 하는 동시에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업고
그 길로 시집인 정보원의 집으로 내려왔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니 홍씨는 크게 노하여 옥란의 뺨을 때리며 내쫓았지요. 이런 짐승 같은 계집이 있나? 어서 썩 나가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거라. 그러나 옥란이는 나 잡아 잡수시오 하는 태도로 영영 나가지 않았답니다. 여기에 더욱 성이 난 홍씨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식칼을 찾아 들고 당장 찌를 듯 옥란의 목에 대었으나 옥란은 끄떡도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지요. 홍씨는 다시 여러 종에게 장작 계비로 마구 후려 갈기게 하여 온 몸에 멍이 들고 피가 낭자하였건만 옥란이는 죽기 살기로 나가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홍씨도 기운이 지치고 동시에 노기도 조금 풀어졌지요. 이를 눈치챈 옥란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어요. 그저 갈 곳 없는 인생이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부엌뜨기로 두시고 하루 두 끼 밥만 먹여주시면 종 대신 험한 일을 하겠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든 그때 가서 내쫓으신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 광경을 곁에서 보고 있던 시아버지 부호와 남편 정명철도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지 당분간 그대로 두도록 하였지요. 이리하여 간신히 내쫓기기를 면한 옥란이는 감히 방에는 들어가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 거적을 깔고 잘 뿐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빨래며 바가 찢는 일을 도맡아서 하였으며 또 정보나 홍씨를 대하여서도 감히 시아버지 시어머니 소리를 하지 못하고 셋님 마님이라 불렀으며 정명철의 얼굴을 보면 기겁을 하여 부엌으로 몸을 피하곤 하였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내어 내쫓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폈으나 옥란이는 영리하고 부지런하여 도무지 트집 잡을 만한 곳이 없었답니다. 매일같이 방아를 찢고 빨래를 하기에 명주 고름처럼 고웁던 살결이 갈갈이 터져버렸고 예쁘던 얼굴도 말할 수 없이 초췌해져 갔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입을 삐죽거리며 흉을 보고 박대하였으나 오직 새 며느리 채옥만은 깊이 동정하고 애처롭게 생각하여 아무도 없을 때에는 옥란이를 보고 언니라 불렀으며 또 옥란이가 낳은 아이를 끔찍이 귀여워하였지요. 그러던 가운데 세월은 흘러서 어느덧 1년이 지났답니다. 마침 정부의 회갑이 되어서 잔치를 떡 벌어지게 차리는 동시에 일가 친척들과 인근 사람들을 초대하여 풍악을 하며 광대를 불러다가 줄을 태우고 연극을 하여 재미있게 구경하며 진탕 마시고 놀던 중 호련히 부엌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집종이 들어와서 부엌뜨기 아씨가 또 아이를 낳았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 소리를 들은 여러 손님들은 크게 놀랐고 시어머니 홍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부엌으로 쫓아내려가 이내 꾸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것아. 어쩌자고. 아니 무슨 염치로 또 애새끼를 낳았단 말이야. 친정집을 망해놓더니 이제 와서는 또 우리 집까지 망쳐놓는구나. 어머니 너무 성내지 마시고 속히 아드님을 불러주셔요. 옥란이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꾸하였고 홍씨는 더욱 성이 나서 펄펄 뛰고 있을 때 마침 밖에서 정명철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정명철을 본 옥란이는 한달음에 뛰어가서 그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이번에는 당신이 밝혀주오. 온 집안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이 집에 들어온 후로 다른 사람과 얼굴을 대하거나 문지방 밖을 넘어본 일이 없었는데 또 아이를 낳았으니 이것이 과연 누구 자식이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부터 6달 전인 3월 초 당신 생일날 밤중 술이 만취되어 가지고 아무도 몰래 부엌으로 들어와 자고 있는 내 몸을 눌러 억지로 몸을 뺏은 것은 누구였소? 그런 일이 있으므로 다시 잉태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것은 누구의 자식인지 하느님과 당신은 알 것이에요. 그리고 6달에 아이를 낳았다고 모두 나를 몹쓸 환양년으로 몰아냈지만 이번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생일날이 10달 전이었어요. 6달 전이었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닥달을 받게 된 정명철은 제가 저지른 것이 있는지라 어안이 벙벙하여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일 뿐이었답니다. 그때 대문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더니 옥란이 친정부모 강주부 내외가 소식을 들었던지 씩씩거리며 들어왔지요. 안내도 받지 않고 성큼 대청 위로 올라선 강주부는 여러 손님들 앞에서 입을 열었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개를 들지 못하던 나의 딸도 오늘 와서야 비로소 결백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귀한 딸에게 애매한 누명을 씌워 내쫓았고 모진 매질을 하여 전신에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강씨 가문의 먹칠을 하여 얼굴을 들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여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강주부는 체면을 지켜서 이렇게 말로만 따졌지만 옥란의 모친 조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마침내 팔을 걷고 병풍을 차고 음식상을 둘러엎으며 그릇을 수없이 깨트려 놓은 후에 딸의 시어머니 머리끄덩이를 잡아 마루 바닥에 엎어놓고 억센 주먹을 휘둘러서 마구 후려 갈겼답니다. 한동안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홍씨의 비단옷은 갈갈이 찢어져 살이 드러났고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오르고 코피가 쏟아져서 그야말로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었답니다. 이쯤 되고 보니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왔던 새 며느리의 친부모 되는 진감영 내외도 사태가 심상치 아니함에 당황하였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만일 관가에 고소를 하여 정보원의 재산이 몰수당하게 되는 날에는 자기 딸 채욱의 신세도 망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럭 겁이 난 진감역은 아내를 딸의 방에 보내어 달래게 하는 동시에 좌중에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한 욕을 당한 강주부 따님 일에 대해서는 하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일로써 그 원통함을 풀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집이 화해하고 재앙을 명쾌하려면 나의 딸이며 이 집의 새 며느리인 채욱이 한마디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감역의 말이 끝나자 건너방 문이 조용히 열리며 새 며느리 진채욱이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지요. 옥란 언니가 오늘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며 또한 저희 집의 복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옥란 언니를 다시 이대 큰 며느리로 복 있게 하신다면 저는 소실이 될지라도 달게 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부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친척과
빈객들은 모두 다행히 여기는 동시에 채우고 여질고 부덕 있음을 칭찬하였고 진감역도 기뻐하였답니다. 이리하여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두 집이 화해하게 되었고 조금 전까지 부엌뜨기로 지독한 천대를 받던 옥난이는 다시 버젓한 큰 며느리로 승격을 하였지요. 그 후 옥난이는 남편과 백년해로를 하는 가운데 다시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것도 역시 육삭동이었답니다. 파랑새가 지나간 자리. 제주도 남군 경주 김씨 집안은 오랫동안 목장을 감독하는 관리직 벼슬을 하였지요. 말과 소를 많이 길러 나라에 바쳐 얻은 벼슬이었답니다. 경주 김씨 선조가 처음 제주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적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목축일 물을 청하였지요. 밭을 갈던 사람은 마침 쉬기도 할 겸 소를 세워두고 밭 모퉁이로 돌아와 물병에 있는 물을 내주었어요. 물을 잘 마셨습니다. 물을 얻어 마신 사람은 이렇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는 그냥 가려 하다가 돌아서서는 살만하십니까? 하고 느닷없이 물었답니다. 보시다시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라 땅이 척박하여 부지런히 일을 해도 살기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을 한 자리 보아드릴까 하는데 어떠시오? 아이고 고맙지요. 그렇지 않아도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변변한 맷자리 하나 얻지 못하여 임시로 그냥 모시고 있던 중입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갈다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갔지요. 그 사람은 땅을 잘 보는 직관으로 고종달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둘은 한라산 쪽으로 얼마를 들어가서는 반디기밭이란 곳에 이르렀답니다. 고종달은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올 때까지 이곳을 꼭 밟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발을 움직이거나 발을 들어버리면 큰일이 난답니다. 이렇게 단단히 주의를 준 다음 그는 더 위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밟고 있으려니 이상하게도 발바닥이 가려워 오기 시작하였어요. 조금 있으려니 발바닥이 뜨거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고종달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였는데도 그만 발을 떼어놓고 말았지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 구멍이 뻥 뚫어지면서 파란 비둘기 한 쌍이 푸드덕거리며 아래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달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는 애석해 하였지요. 그만해도 쓸만한 맷자리요. 그러니 이곳에 아버님을 장사 지내시오. 그러고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그 푸른 비둘기가 내려앉은 곳을 정해주며 이곳에 집을 짓되 살아있는 나무를 그대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라고 당부하였지요. 김씨 집안 선조는 고종달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 아버지를 옮겨 장사 지내고 다시 수막리에 내려와서 아랫동네에 집을 지어 이사를 하였답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그것은 온통 숲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집터를 정리하다 생각하니 살아있는 나무로 기둥을 하라는 고종달의 부탁이 생각나서 기둥할 나무들은 그냥 거기 있는 나무를 베지 않고 썼답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 살아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날씨가 좋아서 곡식을 마당에 널면 얼마 안 있어 구름과 안개가 껴 도저히 곡식을 말릴 수가 없었답니다. 다행히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는 곡식이 잘 되어서 생활은 그래도 여유가 있었지만 곡식을 말릴 수 없어 큰 걱정이 되었지요. 하루는 날이 저물었는데 어떤 포수가 지나가다가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였어요. 주인은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씨가 자꾸 흐려서 곡식을 말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답니다. 그러자 손님은 그래요. 그 걱정은 제가 해결하여 드리지요. 하고 간단히 대답하고는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도 날이 흐려서 꼭 비가 올 듯 하였지요. 다른 곳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이곳만은 안개가 끼고 축축하니 습기가 잔뜩 낀 날씨였어요. 바로 그때 마당에 있는 큰 느티나무 위에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척 앉아서는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답니다. 그 독수리는 항상 날이 이처럼 흐리고 안개가 끼고 비가 올 듯한 날이면 그 나무에 앉아있곤 하는 걸 주인이 늘 보아왔던 것이지요. 그때였어요. 포수가 활을 꺼내 그 독수리를 겨누고 있었답니다. 주인이 말릴까 하는데 휙 하고 화살 날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무엇이 툭 하고 마당에 떨어졌지요. 그런데 독수리는 온데 간데 없고 마당에는 큰 여우 한 마리가 나동그라져 있었답니다. 그 독수리는 바로 여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다시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잔뜩 끼어있던 안개가 어느 사이엔지 천천히 걷히며 날이 맑아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하였답니다. 이제는 날씨 때문에 곡식을 못 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수는 말을 마치고는 활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밤에 이 근처를 지나가던 여자가 하룻밤 묵어가길 간청하였지요. 여자라 집에 들여놓기는 꺼림직하였지만 워낙 밤이 깊어 갈 곳도 없을 것 같아 허락을 하였지요. 그 여자는 매우 미인이었는데 다음 날도 떠날 생각을 아니하였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머무는 사이에 둘은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되었지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그 여자가 친정에 다니러 갔답니다. 친정 집에서는 그 딸을 보더니 우리 집 좋은 말이 집을 나갔는데 찾질 못하고 있단다. 너희도 말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 혹시 그리로 갈지도 모르니 잘 살펴보아라. 하고 부탁을 하였지요. 딸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보니 잘생긴 말 한 마리가 우리에 들어와 있었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며칠 전 대낮에 보지 못했던 말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기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뒤로도 계속 일어났답니다. 그 말이 들어온 후부터 낯선 말이 한두 마리씩 매일매일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말이 30마리 이상 되었지요.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딸이 사는 것을 보려고 그 집에 들렸다가 그 말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렸던 자기네 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사위로부터 말들이 들어온 내력을 들은 친정 아버지는 아마 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 온 말들일 것이니 그냥 맡아서 기르게 하며 30마리나 되는 말들을 사위에게 주어 버렸답니다.
그 후부터 이 집안에는 말이 잘 되었지요.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나라에도 좋은 말을 많이 진상하였답니다. 그 일을 가상하게 여겨서 나라에서는 이 김씨 집안에 목장을 관리하는 관목관 벼슬을 내려서 대대로 그 직책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상하고 도망을 간 젊은이. 옛날 수원 옆 남양이라는 마을에 주막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주막은 나그네에게는 외상을 해주지 않았지만 잘 아는 마을 사람에게는 외상으로 술을 팔기도 하였지요. 어느 날 동네 젊은이가 주막에 불쑥 들어왔어요. 아주머니, 여기 술 좀 주시구려. 대낮부터 웬 술이야? 아주머니는 술만 팔면 되었지. 내가 대낮부터 술을 마시든 밤부터 마시든 무슨 참견입니까? 젊은이는 화를 버럭 내었어요. 어디서 뺨을 맞고 와서 지금 나에게 화풀이야? 억지 쓸 때가 그렇게 없니? 아주머니도 맞받아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술이나 줘요. 술값은 있는 것이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줄 것이야? 지금까지 자네가 먹은 외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 내 목돈을 만들어 한꺼번에 다 챙겨줄 터이니 어서 술이나 가져오시오. 몇 푼이라니 15냥이나 되는데. 이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주막집 영감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술을 좀 달라는데 주지 않으시네요. 젊은이가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어여 술을 갖다 줘. 손님에게 뭔 대접이요. 외상값은 내가 받아낼 테니 걱정 말고 갖다 줘. 아주머니가 술을 가져오자 젊은이는 벌컥벌컥 마셨답니다. 에이, 술이 시구나. 식초를 만들어도 되겠어. 젊은이는 술을 마시며 계속 투덜대다가 돌아갔지요. 며칠 뒤 젊은이는 밤에 몰래 이사를 갔답니다. 내 이놈을 꼭 찾아 외상값을 받고 말 것이야. 주막집 영감은 온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그 젊은이를 찾아다녔답니다. 이놈, 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다니 어디 붙잡히기만 해보거라. 어느덧 10년이 흘렀답니다. 주막 영감이 자기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모르고 젊은이는 그 마을을 다시 찾아왔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날 알아보기야 하겠어. 내 나이 30인데 아마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을에 도착한 때가 어둑어둑해지는 밤이었지요. 주막집 영감은 젊은이를 찾아다니느라 여러 곳을 돌아다녀 피곤하여 일찍 잠을 자려고 하였답니다. 옷을 모두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울 때였지요.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젊은이가 주막에 들어서며 말을 했답니다. 네, 밥값은 미리 받습니다. 2냥 반 주시면 됩니다. 주막집 영감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지요. 아니 이보시오. 먹지도 않은 밥값을 미리 받는 법이 어디 있어? 주막집 영감이 자세히 들어보니 낯익은 목소리였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옳지, 바로 그 놈이구나. 술값을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야. 내 이놈 잘 만났다. 주막집 영감은 옷 입을 생각도 않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왔어요. 내 이놈, 술값 떼어먹고 도망간 놈.
젊은이는 깜짝 놀라 주막집을 도망 나왔지요. 한참을 달리다 뒤를 돌아보니 주막집 영감이 발가벗은 채로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저 늙은이 정말 지독하군. 젊은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달리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이제는 쫓아오지 않겠지. 그러나 주막집 영감은 발가벗은 채 맨발로 계속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30리를 도망갔지요. 그래도 주막집 영감은 계속 쫓아왔답니다. 정말 지독한 영감이군. 어두컴컴한 밤중이니 망정이지 대낮이었으면 볼만했겠네. 젊은이는 있는 힘껏 도망치다가 끝내는 주막집 영감에게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귀신이 머슴이 된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고 남 주기를 싫어하는 영감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올 농사를 지으려면 힘 세고 일 잘하는 놈을 머슴으로 데려와야겠는데 밥만 먹고 공짜로 일을 해줄 머슴은 없을까? 욕심쟁이 영감은 오늘도 머슴을 구하려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영감님이 찾고 있는 일 잘하고 품삯이 싼 머슴감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아이고 다리야, 여기서 좀 쉬어가자. 영감님은 산 고갯길을 걸어오다가 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았답니다. 그러고는 담배를 한 대 피웠지요. 밥만 3끼씩 얻어먹고 공짜로 일할 머슴이 없을까? 영감님은 담배를 피우면서도 입 버릇처럼 중얼중얼 거렸답니다. 영감님, 여기 있으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때 굴다란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영감님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답니다. 내가 잘못 들었구만. 영감님, 나를 머슴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또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영감님은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영감님, 하루 3끼 영감님과 똑같이 밥을 먹여주시면 열심히 일을 할 테니 나를 머슴으로 데려가십시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나는 총각 귀신이요. 뭐라고? 영감님은 벌떡 일어나 무작정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감님의 뒤를 따라오는 귀신의 발자국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요. 영감님이 빨리 걸으면 귀신의 발자국 소리도 빨라졌고 영감님이 천천히 걸으면 귀신의 발자국 소리도 느려졌답니다. 밝은 대낮에 귀신을 만나다니. 총각 귀신을 어떻게 따돌린담? 영감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짓말을 하기로 하였지요. 그래라 그래. 밥 3끼만 먹여줄 터이니 우리 집 머슴으로 오너라. 오늘은 쉬고 내일 아침부터 오너라.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영감님은 간신히 귀신을 떼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날 아침 영감님네 마당에서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쌀이비가 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을 깨끗이 쓸고 있었지요. 주인 영감님, 제가 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어제 들었던 총각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니, 자네 정말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텐가?
욕심쟁이 영감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할 수 없이 귀신을 머슴으로 들였답니다. 귀신이라 깨름직하였지만 공짜로 불어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놓였던 것이지요. 아, 더워. 넓은 마당을 쓸었더니 배가 고프군. 주인 영감님, 밥 좀 주세요. 여보게, 귀신도 밥을 먹나? 냄새만 맡으면 될 게 아닌가? 영감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감님이 먹는 것은 모두 똑같이 먹을 터니 두고 보십시오. 할머니는 밥상을 차려다가 마루에 놓아 주었어요. 귀신은 숟가락 젓가락 소리를 내면서 후루룩 후루룩 된장국을 마셨답니다. 귀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숟가락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며 반찬들이 줄어들었지요. 얼마 동안 고분고분하던 귀신은 날이 갈수록 꾀를 부리면서 영감님을 들들 볶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말씨도 고약해졌답니다. 귀신은 영감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영감님 흉내를 내었지요. 여보 할멈, 오늘 장에는 굴비나 한 두름 사오시오. 여보 할멈, 오늘 장에는 굴비나 한 두름 사오시오. 이런 못된 놈을 보겠나? 어른 말을 흉내내다니. 이런 못된 놈을 보겠나? 어른 말을 흉내내다니. 영감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놈, 썩 나가거라. 너 같은 놈은 머슴으로 둘 수 없으니 썩 나가라, 나가. 1년 12달 365일을 몽땅 채우고 나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총각 귀신은 영감님에게 대를 들었어요. 총각 귀신이 심술을 부릴까 봐서 할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꾹꾹 눌러 참았답니다. 귀신은 영감님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였지요. 귀신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야? 네 얼굴이 한번 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자나깨나 귀신을 집에서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할멈이 나를 보고 싶어 하면 내가 얼굴을 보여주지. 다음날 아침 영감님과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리둥절했답니다. 집에 있는 벽마다 울긋불긋 귀신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요. 괴상망측한 귀신의 얼굴은 보기만 하여도 소름이 오싹오싹 끼쳤답니다. 귀신아, 이제 네 얼굴을 보았으니 어서 지우거라. 나 이쁘지? 그래 이쁘고 말고 어서 빨리 깨끗이 지우거라. 할머니 말을 들은 귀신은 하룻밤 사이에 벽에 그린 그림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할머니는 영감님 밥상에는 굴비를 구워놓고 귀신의 밥상에는 굴비를 놓지 않았지요. 밥을 먹던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답니다. 영감아, 나도 굴비 좀 먹자. 영감 입이나 내 입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귀신은 굴비를 뚝 잘라갔지요. 저 고약한 놈을 보겠나? 영감은 화가 치밀어 올라 분통이 터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고, 공짜 머슴을 좋아했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욕심쟁이 영감님은 스스로를 뉘우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네 집에 스님이 찾아왔지요. 그때 총각 귀신은 어디로 놀러 가고 집에는 영감님과 할머니만 있었답니다. 스님, 부처님께 쌀 100가마니를 시주하겠으니 받아주십시오. 욕심쟁이 영감님은 큰 결심을 하였지요.
거지가 와도 쌀 한 톨 주지 않던 영감님은 부처님께 시주를 하여 귀신을 쫓아낼 생각이었답니다. 스님, 우리 집 귀신의 행패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영감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어요. 박쥐를 잡아다가 귀신에게 먹이면 귀신이 죽을 것이요. 예, 스님, 감사합니다. 영감님은 코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하였지요. 스님이 돌아간 뒤에 영감님은 박쥐를 잡아다가 맛있게 구웠답니다. 귀신이 박쥐 고기인지 모르게 계란을 발라 튀김을 만들었지요. 할머니는 귀신의 밥상에는 놓지 않고 할아버지 밥상에만 놓았답니다. 할멈, 아이고 배가 고파. 나 빨리 밥 좀 줘. 귀신은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왔지요. 아, 그거 참 맛있게 생겼구나. 영감님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한 입 먹어봅시다. 귀신은 박쥐 고기를 냉큼 집어 먹었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나 죽는다. 총각 귀신은 마당을 빙빙 맴돌다가 죽어버렸답니다. 아이고, 공짜 머슴 좋아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그 후로 욕심쟁이 영감님은 욕심을 버리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푸른 눈의 토끼. 옛날 한 젊은이가 꿀벌을 치며 살고 있었답니다. 날마다 젊은이는 벌통을 돌아다니며 벌들에게 말도 걸고 정성껏 돌보았어요.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이와 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들 하였지요. 어느 날 젊은이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현관 앞에 작은 토끼가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토끼는 젊은이가 허리를 구부려 쓰다듬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답니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깡충깡충 뛰어서 탁자에 올라가 젊은이의 접시 바로 옆에 턱 하고 앉는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토끼가 보통 토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지요. 그 토끼의 눈은 맑은 여름 하늘처럼 푸른색이었지요. 젊은이는 토끼에게 말을 했답니다. 넌 정말 사랑스럽구나. 네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도 좋단다. 다음날 젊은이는 벌들에게 토끼를 소개하였어요. 벌을 쳐본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알아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젊은이는 이 벌집에서 저 벌집으로 토끼를 데리고 다녔지요. 벌들이 토끼의 머리 위에서 붕붕 거려도 토끼는 전혀 겁을 먹지 않았답니다. 그날 오후 어떤 할머니가 젊은이의 오두막을 찾아왔지요. 젊은이는 처음에는 꿀을 사러 온 할머니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토끼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참 예쁜 토끼를 키우고 있구려. 얼마를 주면 팔겠소? 이 토끼는 팔지 않습니다. 내 값은 후하게 쳐주리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동전 주머니를 꺼내 금화를 한 움큼 건네 주었어요. 젊은이는 딱 잘라 말하였지요. 이 토끼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그러자 젊은이 주위에서 날고 있던 벌들이 벌집으로 날아갔어요. 잠시 후 엄청난 벌떼가 몰려와서 화가 난 듯이
할머니 주위에서 앵앵거리기 시작하였지요. 할머니는 주춤주춤 물러나더니 뒤로 돌아서서 도망을 쳤답니다. 그 토끼를 잘 지키게 젊은이 라는 경고를 남기고서 말이지요. 그때부터 젊은이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토끼를 데리고 다녔지요. 장날에도 다른 마을에도 토끼를 데리고 갔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장에 나갔다가 그 할머니가 마을 광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젊은이는 상인에게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듣자 하니 마녀라고 하더군. 젊은이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 더욱 신경 써서 토끼를 지키기로 하였지요. 해가 점점 짧아지더니 어느덧 가을이 되었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벌들의 활동이 둔해지는 것을 보니 조금 있으면 벌들도 아늑하고 따스한 벌집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10월의 어느 날 깡 마른 말이 끄는 알록달록 화려한 집시 마차가 젊은이네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갔답니다. 젊은이는 집시들을 보고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였지요. 그런데 마차가 떠나고 난 길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것은 말 먹이였지요. 젊은이는 토끼를 안고 말 먹이를 어깨에 맨 채 마차를 따라갔어요. 잠시 후 나무 그늘 안에 마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집시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지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답니다. 젊은이가 큰 소리로 불렀답니다. 이보시오. 마차에서 이 말 먹이가 떨어졌어요. 집시는 젊은이를 알아보고 말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다음 순간 집시는 젊은이가 안고 있는 토끼를 보았답니다. 그게 뭐죠? 젊은이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토끼지요. 설마 토끼를 처음 본 건 아니겠죠? 푸른 눈의 토끼는 처음 봅니다. 그러더니 누군가를 불렀지요. 할머니, 이 사람 좀 보세요. 머리에 쇼를 두른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창가에서 얼굴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토끼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젊은이를 빤히 쳐다보았답니다. 집시 할머니는 자신 있게 말했답니다. 이건 토끼가 아니군. 마법에 걸린 아가씨야.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모든 의문점이 풀렸답니다. 젊은이는 집시들에게 이 토끼가 집 앞에 와 있었고 다음날 어떤 할머니가 토끼를 사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러자 집시 할머니가 경고를 하였답니다. 마녀는 다시 찾아올 것이요. 모든 성인의 날, 전날 밤이 다가오고 있어. 마녀들의 힘이 가장 강할 때이지. 은혜를 입으면 보답을 하는 게 도리지. 그러니 자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겠네. 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야. 집시 할머니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자 젊은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니 10월의 마지막 날 젊은이는 집시 할머니가 시킨 대로 했답니다. 벌집마다 돌아다니며 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그러고는 토끼를 안고 마차를 탔답니다. 해가 진 뒤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밤이 깊어가도록 마차는 쉬지 않고 달렸지요. 그동안 젊은이는 토끼를 꼭 안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토끼는 움찔하더니 실룩실룩 거리며 몸부림을 쳤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한밤중이며 마녀가 토끼를 빼앗아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토끼를 더욱 꼭 끌어안았답니다. 젊은이는 토끼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젊은이는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 품에 안겨 있는 것은 토끼가 아니라 푸른 눈의 아름다운 아가씨였지요. 아가씨는 어떻게 해서 못된 마녀의 마술에 걸리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장날이 되자 신혼 부부는 마차에 꿀을 싣고 읍내에 나갔답니다. 지난번 만난 상인이 젊은이를 보더니 다짜고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지요. 자네, 그 소식 아는가? 자네가 지난번 물어본 그 마녀가 지난주에 죽었다네. 젊은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죽었답니까? 의사들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벌에 쏘인 것 같다나? 이상하지. 지금은 벌이 돌아다니지 않는 철인데 말이야. 젊은이는 빙그레 웃으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고만 말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